2018년 7월 2일 오후 10시 30분경 부산 해운대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집에 강도가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죽은 것 같다. 빨리 좀 와달라라는 딸의 다급한 신고 전화였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곳은 70대 노부부와 40대 딸이 살고 있던 해운대의 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딸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급히 출동한 경찰. 현장은 한바탕 큰 소란이 일어났음을 말해주듯 엉망진창이 된 상태였고, 신고자였던 딸 45세 강모 씨와 그녀의 어머니 69세 박모 씨는 큰 충격 때문에 넋이나간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집 안방에서는 이 집의 가장이었던 70세 강모 씨가 피로 흥건한 이불을 덮은 채 숨져 있었습니다. 범인이 강 씨를 살해한 뒤 이불을 덮어놓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숨진 강 씨는 입에 재갈이 물린 채 양손과 발이 넥타이로 묶여있는 상태였고, 머리는 무언가로 맞은 듯이 움푹 패어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복부에서는 칼에 찔리는 적도 여러 군데 발견됐습니다. 손에 방어흔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범인과 격렬한 몸싸움을 한 것으로도 추정됐습니다. 현장 감식을 벌인 경찰은 집안의 금품 일부가 사라진 점으로 미뤄 일단 강도살인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우선 현장에 있던 두 모녀를 상대로 피해자 진술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놀란 마음을 간신히 진정시키고 천천히 기억을 되새기며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에게 하나하나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딸 강모 씨는 저녁 6시쯤 집으로 귀가했는데 현관에서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등 뒤에서 복면을 쓴 괴한이 나타나 칼을 들이밀며 자신을 위협했고, 이후 괴한이 자신을 작은 방으로 끌고 가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얼굴을 이불로 가린 다음 성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도 작은 방에 있던 침대에 손발이 묶인 채 누워 있었는데 얼굴에는 수건을 덮고 있었고 정신을 잃은 것인지 미동조차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이어서 성추행 도중 괴한이 나는 전남 보성에서 왔는데 너희 아빠 때문에 직장에서 잘려 복수하러 왔다. 이 집을 찾는데 4개월이나 걸렸다라고 말하며 집안에 현금이 어디 있는지 물었고, 거실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자 밖으로 나가더니 무언가를 한참 동안 뒤적이다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강도가 복면을 쓰고 있어 얼굴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두운 상의를 입고 있었고 덩치가 큰 남자인 것 같았다고도 했습니다. 어머니 박모 씨도 오후 5시경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괴한이 칼을 들고 나타나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당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괴한이 칼을 들고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작은 방으로 끌려가 손발이 묶였는데, 이후 안방에서 괴한과 남편이 다투는 소리가 들려와 두려움에 그만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씨는 이후 정신을 차려보니 집안은 조용했고 양손을 힘껏 당겨 결박을 푼 뒤 얼굴에 덮인 수건을 치우고 주변을 둘러보자 딸이 결박당한 채 이불을 덮어쓰고 있는 것을 보고 풀어줬고, 이어서 남편이 무사한지 안방으로 가보니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모녀의 진술을 들은 경찰은 남편 강 씨에게 원한을 가진 인물이 벌인 범행으로 판단하고 강 씨가 소속돼 있던 택시 회사부터 시작해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범인을 추정할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 씨 주변 지인들도 전부 하나같이 강 씨가 누구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택시기사로 일하며 하루도 쉬지 않을 만큼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용의자 특정이 되지 않은 채 경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던 사이 국과수로부터 숨진 강 씨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수사진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칼에 찔려 숨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 직접적인 사인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진 것입니다. 범인이 칼에 찔려 저항하지 못한 상태에 있던 강 씨를 굳이 목을 졸라가며 살해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라면 당초 목적인 금품만 챙겨 나가면 될 텐데 굳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 형사들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끝까지 피해자의 목숨까지 빼앗은 살인 행위에 금품을 노린 강도, 그리고 여러 가족이 사는 범죄 현장에서 저지른 성추행 등 일반적인 강도살인 사건과는 분명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뚜렷하지 않은 범행 동기에 형사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던 때 범행 현장에 대한 정밀조사에서도 아주 이상한 점이 포착됐습니다. 아내 박 씨의 손발을 묶고 있던 넥타이가 남편 강 씨의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범인이 안방 장롱 속에서 남편이 넥타이를 꺼내와
작은 방에서 박 씨를 묶은 셈이 됩니다. 박 씨는 당초 내가 범인에게 넥타이로 결박당한 뒤 범인이 안방으로 이동했고 이후 남편과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아내 박 씨를 묻기 전에 남편 강 씨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넥타이를 가져왔다는 말이 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박 씨는 결박된 양손을 힘으로 풀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이 박 씨의 손목을 살펴봤지만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다른 어느 정도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었는데 이가 진술을 명확하게 안 하고 막 두루뭉실하게 하면서 진술 자체에 모순이 많았습니다. 이에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박 씨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했고 범인의 DNA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니 범행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왜 이렇게 오래 조사하냐 그만해라면서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에 협조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수사 협조를 기피하는 아내 박 씨. 박 씨의 행동이 너무나도 수상했지만 간혹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입은 경우 감정적으로 격해져 이성적 판단이 흐려지는 일도 있었기에 경찰은 섣불리 조사를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상한 정황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던 때 이들 모녀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인근 CCTV를 전수조사하던 수사팀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이 옵니다. 바로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자택 인근 CCTV에 포착됐다는 겁니다. 범행 당일 밤 9시경 회색 상의를 입은 덩치 큰 남자가 피해자의 집 쪽에서 걸어나와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택시를 찾아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려 했지만 용의자가 계속 택시를 갈아타며 이동하는 바람에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용의자가 피해자 집 쪽에서 걸어나왔다면 처음에 들어가는 모습도 있을 거라 판단하고 CCTV를 천천히 되감아보며 샅샅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같은 날 오후 3시경 이 남성이 다시 포착됐습니다. 이번에는 얼굴까지 선명히 찍힌 화면도 확보됐습니다. CCTV상으로 오후 3시경 용의자가 피해자의 집 쪽으로 들어가 오후 9시경 집 밖으로 나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딸의 신고 시각은 밤 10시 30분경이어서 범행 추정 시각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당시 너무 무서워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경찰에 신고했었다는 딸의 진술을 참고해 이 남성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용의자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 하지만 경찰의 신속한 수사 덕분에 일은 생각보다 쉽게 풀렸습니다. 바로 아내 박 씨의 진술과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곧바로 박 씨의 통화 내역과 입금 내역 등을 조사했는데 범행 전날 유난히 자주 통화한 전화번호가 확인됐고 해당 번호를 추적해 신상 정보를 확인했더니 부산에 살고 있던 45세 남성 임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임 씨의 얼굴은 CCTV 속 용의자의 얼굴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이어 임 씨가 전직 택시기사였고 과거 강 씨 부부의 이웃 주민이었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곧이어 임 씨가 친누나 명의를 빌려 여러 개의 핸드폰을 개통해서 사용한 뒤 범행 이후 곧바로 해지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가장 유력한 용의자인 임 씨를 긴급 체포하기로 결정합니다. 결국 경찰에 붙잡힌 임 씨는 그동안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죄책감에 시달렸다며 강 씨를 살해한 사실을 시인하고 순순히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앞서 범행 당시 강 씨의 딸에게 아버지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다, 전남 보성에서 왔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임 씨의 꼼수였습니다. 강도를 위장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묻고 피해자의 딸도 결박하고 현금 245만 원을 강취해서 도주한 사건입니다. 임 씨를 상대로 본격 조사에 들어간 경찰. 우선 아내 박 씨와의 관계와 범행 동기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임 씨는 이내 입을 열고 진술을 이어갔는데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강 씨를 살해한 이유가 바로 강 씨의 부인 박모 씨의 사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임 씨는 박 씨가 남편을 죽여주면 자신에게 빚진 5천여만 원을 탕감해주고 남편이 들어둔 1억 원짜리 적금과 나머지 재산을 처분해서 사업자금도 챙겨주겠다고 했다며 심지어 경찰에 붙잡히더라도 자신이 책임져준다 했다고 말했습니다. 5천만 원 정도의 채무관계가 있었습니다. 살해는 하는 조건으로 이 채무를 면제를 해주고 살해가 성공하면 나중에 3천만 원을 주면서 사업자금을 더 대주겠다. 임 씨의 진술을 확인한 경찰은
아내 박 씨를 체포해 공범 여부를 확인하려 했지만 박 씨가 현재 남편 강 씨의 장례를 치르고 있어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일단 장례가 끝나는 대로 박 씨를 긴급 체포하기로 결정한 경찰. 그런데 웬일인지 남편의 발인을 앞둔 박 씨가 스스로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임 씨와 공범이라고 시인하고 변호사 참관 아래 범행을 하나둘씩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평생을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며 40년 동안 강 씨가 휴지 한 장 제대로 못 쓰게 했고 생활비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겪다가 2009년경 이웃 주민이던 임 씨 부부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계기로 임 씨와 친분을 쌓게 됐고 이후 민사소송과 관련해 임 씨의 조언을 듣는 과정에서 급속히 친해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2014년경 내연 관계로까지 발전했는데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임 씨에게 돈을 계속 빌려주다 보니 어느새 빚이 5천여만 원까지 불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빚 변제를 놓고 얘기를 나누다 남편과의 불화를 임 씨에게 하소연했더니 임 씨가 남편을 대신 죽여줄 테니 빚을 탕감해달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같은 진술을 전해들은 임 씨는 펄쩍 뛰더니 박 씨의 진술은 거짓이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살해 공모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며 그동안 숨겨놨던 추악한 비밀을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임 씨는 사건 발생 4개월 전인 2018년 3월경부터 박 씨가 빚을 변제해 줄 테니 남편 강 씨를 살해해달라 부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수락한 뒤 강 씨를 차로 치어 죽이려 했지만 두려운 마음에 결국 포기했고 이후 3개월 뒤 이번엔 빚 변제와 더불어 사업자금까지 지원하겠다는 박 씨의 제안에 또다시 이를 수락하고 택시 강도로 위장해 강 씨를 살해하기로 공모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손님인 척 강 씨의 택시에 탑승해 부동산업자인데 거제도에 있는 땅을 급히 보고 싶다. 돈은 있는 대로 주겠다고 제안해 강 씨를 거제도에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범행을 앞두고 또다시 두려움이 몰려와 결국 범행을 포기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던 중 범행 하루 전인 2018년 7월 1일 박 씨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 남편이랑 싸웠는데 더 이상 못 살겠다며 남편이 내일 쉬는 날인데 당장 죽여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강도살인으로 위장해 강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8년 7월 2일 오후 3시경 강 씨의 집을 방문해 비어있던 2층 집에 숨어있다가 오후 5시경 남편이 잠들었다는 박 씨의 안내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둔 망치로 강 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후 저항하는 강 씨를 칼로 찔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경찰의 의심을 피하려면 딸도 성추행해야 한다는 박 씨의 말에 따라 오후 6시경 집으로 귀가한 강 씨의 딸을 묶은 뒤 성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박 씨가 범행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아내 박 씨는 임 씨가 먼저 범행을 제안했다고 맞서면서 서로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린 상황.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는 법정에서 가려야 했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입증할 물증을 찾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살인죄를 입증하려면 피의자의 진술 외에도 명백한 물증이 필요했는데 범행에 이용한 흉기를 임 씨가 부산 용호부두 앞바다에 던져버린 상태였던 겁니다. 경찰은 잠수부까지 동원해 바다 밑을 샅샅이 뒤진 끝에 범행 때 사용했던 망치를 찾아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나머지 범행 도구들은 거센 물살에 떠내려간 것인지 더 이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임 씨와 박 씨를 강도살인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임 씨가 여러 가지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살해 동기와 수법 등 모든 면에서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으로 감형됩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임 씨가 사전에 강도 사건으로 은폐하려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박 씨의 집요한 요구 독촉과 경제적 대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내 박 씨에 대해서는 임 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가로 남편을 살해하도록 독촉하고 강도살인 사건으로 은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범행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는 등 죄를 뉘우치는지 의문이지만 남편으로부터 신체, 언어폭력을 당했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 판결인 징역 15년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임 씨와 박 씨는 각각 징역 25년과 15년이 확정됐습니다. 거짓 진술과 공모를 통해서 사건을 조작하고 수사기관을 속이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건입니다. 여러 차례 말을 맞추었고 친딸의 성추행 혹은 유사강간까지 적극적으로 모의하는 등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으나 범행 이후의 압박감 그리고 경찰의 진술 분석과 신문을 피해가기 어려워 결국은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범관계에 있던 두 가해자가 범행 공모 및 실행에서의 책임은 서로 상대방에게 미루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에는 매우 적극적이었음이 판결문 등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자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특성으로 내연관계에서 여러가지 범행 이익을 공유하기로 한 사이에서도 이런 우정은 검거 전까지만 유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살이 넘는 나이 차에도 불륜행각을 벌이며 결국 돈 때문에 소중한 남의 생명까지 앗아간 이들은 과연 지금 교도소에서 자신들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을까요? 고령의 나이에도 택시를 몰며 열심히 살다 하루아침에 비명해간 피해자분의 명복을 빕니다.